자, 이제 그 절차 규정들 좀 남은 거 볼게요. 180페이지가 되고요. 180페이지. 그 제2절이죠. 거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 조정이에요. 반환하는 거, 뭐 미반환하는 거, 미반환 의지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죠. 반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뭐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소득을 떨어뜨렸다. 이게 이전 소득이죠. 이전 소득, 소득을 이전시켰다는 거예요. 정상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뭐 내가 소득을 이전받았다든지 아니면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소득을 이전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소득을 가져간 자가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정의 기회를 먼저 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소득을 그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떨어뜨렸다. 뭐 저가 양도를 함으로써 내가 좀 손해보고 저가 양도 함으로써 그쪽에 떨어뜨리게 되면 내 쪽에서는 소득이 주니까 가산조정 입금 산입을 하죠. 입금 산입. 입금 산입하고 소득 처분해야 돼요. 소득 처분을 하려고 했더니 소득이 이쪽으로 기속됐죠. 이전됐습니다. 그걸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이전된 소득이 있으니 소득 처분은 일반적으로 사회 유출이 되겠죠. 유출된 거니까. 유출이 될 건데 이걸 반환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유출된 게 아닌 거죠. 반환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출이 아닌 거니까 일단은 반환받을 때까지는 소득 처분을 어떻게 하냐면 임시 유보 처분이라는 걸 해요. 반환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임시 유보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처음에 먼저 이전 소득이라는 걸 결정을 했잖아요. 이전 소득. 이전 소득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소득 처분하는 게 아니야. 이전 소득을 결정해서 뭐 입금 산입, 사회 유출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 유보 처분 통지서 요거를 결정일로부터 10월 이내에 결정일로부터 10월 이내에 임시 유보 처분 통지라는 것을 납세무자한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임시 유보 통지,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그리기가 더 편하니까. 임시 유보 처분 통지 이런 걸 납세자한테 하는 거고요. 일단 임시 유보로 처분했다. 반환 받을 건지 반환 받지 않을 건지 그거를 기다려 보는 거야. 기다린다. 반환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환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외국으로 이전된 그 소득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임시 유보 처분 통지를 하면요. 요거 이전 소득이 반환됐습니다. 이러고 확인서를 납세자가 90일 이내에는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90일 내에 임시 유보 처분을 했을 때 만약에 반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전 소득 금액 반환 확인서 그거를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날짜가 90일 이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반환 받으려면 돈 다시 송금 받는 거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반환 확인서 제출 같은 경우에 날짜를 90일 정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요. 반환받게 되면 스스로 자정을 한 거예요. 스스로 고친 거니까 이때는 따로 사회 유출이라는 소득처분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득처분 하지 않는다. 자정한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고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환하면. 근데 반환하지 않으면 소득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소득 처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소득 처분이 어떤 식으로 소득 처분이 되느냐 그거 좀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소득 처분. 소득 처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국외 특수 관계자 걔가 주주였다는 거죠. 나의 주주. 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 해당했다고 하면 그때는 소득 처분 배당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배당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득을 이전을 시켰죠. 다른 국외 특수관계인한테. 근데 그 국외 특수관계인이 나의 주주였다라고 하면 소득처분이 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법인세법하고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국조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법인세법 소득처분하고 다르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건 배당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내가 주주였다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주주. 내가 그 국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였다고 하면 국외 특수관계인은 나의 피투자 법인이 되는 거죠. 피투자 법인. 국외 특수관계인이 나의 피투자 법인이었다. 피투자 법인한테 기속이 됐다고 하면
내가 출자를 좀 더 한 걸로 봐요. 내가 주주면 조금 더 출자를 한 걸로 보고요. 출자의 증가로 봐서 출자의 증가면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니까 그 주식의 값어치가 증가했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 처분을 유보로 해버려요. 출자의 증가로 보는 거니까 유보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주고 그쪽 거래 상대방 국외 특수관계인이 피투자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때는 소득 처분이 유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주도 아니었고 그쪽도 주주가 아니었고 나도 주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외의자였다. 그 외의자에 해당했다고 해도 소득 처분은 배당으로 가요. 그 외의자가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뭐 지분관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때도 특수관계자가 되긴 하거든요. 그 외의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 소득처분이 배당이라는 거죠. 이건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조법상으로 이렇게 소득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국조법상에 이전가격세제 규정이 있는 거니까 법인세법과 다르게 좀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때 배당 아니면 유보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좀 갖고 가시면 돼요. 배당이 아니면 유보. 갑자기 기타 소득이 나온다든지 이 동네에서 기타 사이출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배당 아니면 유보가 소득처분으로 나와야 되고 절대 기타 사이출 또는 기타 소득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당 아니면 유보구나. 요게 내가 주주인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주주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요거는 주주라는 것이 국외 특수관계자, 걔가 주주라는 거죠. 그럼 배당, 걔가 소득을 먹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주주인 경우 그쪽은 투자 법인이 되겠죠. 그땐 유보 그런 식으로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소득 처분이 되는 거고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180페이지 보시면요. 자, 반환되는 경우, 미반환되는 경우 이거 먼저 볼게요. 이전 소득을 결정한다는 거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반환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임시 유보 처분 통지를 하고요. 반환이 되면 소득 처분 안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반환이 안 되면 소득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 꼽표시 1번에 좀 넣어놨는데 보시면 내국법인이 임시 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수정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게 이전 가격 세제에 따라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반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이전 소득 금액 반환 확인서 요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땐 실질적으로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확인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로 반환이냐 미반환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제출해줘야지만 반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소득 금액 반환 확인서 요걸 제출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환하지 않으면 소득 처분을 하는 거죠. 90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반환 확인서 같은 경우에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반환했을 경우에는 거기 문구를 잘 보시면 이자도 있어요. 이자 플러스 이자. 왜냐하면 요 반환할 때까지 반환하는 날까지 그 소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환하는 날까지 이자만큼 그쪽에서 이득을 본 거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반환해 줘야 돼요. 반환할 때는 그 이자까지도 같이 반환을 해줘야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꼽표시 2번 또 좀 보시면요. 꼽표시 2번. 과세당국은 소득처분 또는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전 소득 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소득 금액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반환 확인서 있죠. 반환 확인서 요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그 기한 만료일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으니까 90일이 지난 날 그 만료일에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이 통지서 상에 이렇게 소득 처분이 적혀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통지서는 또 15일이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이 통지서,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 이게 소득 처분이 적혀져 있는 통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우리 법인세법에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이런 게 나오죠. 그런 비슷하게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 이런 걸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자, 이것도 15일 이내고요. 요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 유보 처분 통지를 하는 것이고 과세당국은 다 15일이에요. 15일 이내에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15일, 이것도 15일. 이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따로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15일이라는 규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5일, 이것도 15일. 그렇게 단순하게 좀 갖고 가시면 되겠고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반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소득처분 같은 경우에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득처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에 요 소득처분을 적어서 보내는 거고요. 또 하나 1번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외 특수관계인 얘기하는 거죠. 소득을 받은 자, 소득이 이전된 국외 특수관계인이 나의 주주였다라고 하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내가 주주였다는 거죠.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이 말이 내가 주주였고 국외 특수관계인은 피투자 법인에 해당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는 출자의 증가로 봐요. 출자를 조금 더 한 걸로 보는 거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겁니다. 주식의 가치 증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의자도 배당으로 돼 있죠. 이 소득처분은 중요합니다. 잘 갖고 가셔야 돼요. 기타 사의 이출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 아니면 유보라는 거 잘 갖고 가시고 그 위반한 의제 사유라는 게 또 있어요. 위반한 의제 사유. 이건 제가 말을 붙인 건데 반환하지 않은 걸로 볼 거야. 과세당국이 좀 급하다고 하면 반환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지 않고요. 반환하지 않은 걸로 봐서 소득처분을 바로 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전 소득 금액을 결정하고 나서요. 임시 유보 처분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요. 바로 요 이전 소득 금액 통지서를 발송을 해버리는 거.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세 가지 사유가 있다. 그 세 가지 사유를 제가 A하고 B로 좀 나눌 건데 A는 과세당국이 좀 급한 경우. 과세당국이 급한 경우 요거는 부가 제척기간, 국세 부가의 제척기간이 결정일로부터 4개월 안에 만료가 된다는 거야. 4개월 이내인 경우 그때는 원래는 이렇게 10월 이내, 결정일로부터 10월 이내에 임시유보 처분 통지도 하고 90일 이내에 반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반환 안 하면 통지서를 보내는 거죠.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 보내서 소득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경우죠. 국세 부가의 제척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뭐 15일 지나고 90일 지나다 보면 어영부영 하다가 소득 처분을 해야 되는데 소득 처분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부가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이 남아있어야지만 부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득처분하는 것도 다 부가권이죠. 부가권의 제척기간. 그게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야지만 소득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나버리면 부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결정하자마자 이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를 바로 보내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A 사유, 과세당국이 좀 급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B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납세자가 나는 반환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야. 나는 반환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처분이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반환하지 않을 거니 처분 요청서를 보낸 겁니다. 처분 요청. 반환하지 않을 거니까 이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처분해 주세요. 처분 요청서 이런 걸 보낸 겁니다. 대한 처분 요청. 이게 들어온 거야. 그럼 납세자가 빨리 처분해 달라는 거잖아요. 반환하지 않을 거니까 처분 좀 빨리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도 바로 결정하자마자 임시유보 처분 이런 거 안 하고 반환하지 않을 거니까 바로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를 보내는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폐업한 경우, 납세자가 폐업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반환받지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폐업을 했으니까. 그 납세자 자체가 없어지는 케이스니까 반환받지 못할 거고 그때는 바로 이 통지서를 보내버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일단 보내고 나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거 A하고 B 같은 경우에 B 같은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띄웠는데 납세자가 우리 반환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처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B는 아니면 이때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 다시 바로 기다리지 않고 이전 소득 금액 통지서를 보내는 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A는 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정일로부터 따지는 거야.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지를 바로 따지고 4개월 이내면 바로 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국가에서 보내지 않죠. 국가에서 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가가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아예 날려보내지 않아요. 바로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 사유하고 B 사유를 좀 나눈 이유는 요거는 납세자가 아예 반환받지 않을 겁니다.
처분 요청한 거고 폐업을 해서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사유죠. 사후적으로도 반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사후적으로도 반환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경우고, 근데 A는 과세 간청이 급한 경우였어요. 부가권을 빨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영부영 여유를 부리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만료되고 부가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바로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를 날려보낸 케이스인데, 이때는 납세자가 사후적으로 반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납세자 잘못이 아니었죠. 납세자가 반환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후적 반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통지서를 보냈어. 통지서를 보냈는데 제척기간 4개월 이내라서 통지서를 보냈는데 반환을 해버리면요. 그때는 요거 없는 걸로 봐버려요. 통지서 없는 걸로 보고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는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죠. A는 이쪽으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다. 소득처분했다가 이거 없는 것으로 보고요. 다시 소득처분하지 않는 걸로 백시킬 수도 있더라. 사후적 반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반환 의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원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4개월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4개월. 이게 3개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럴싸해요. 3개월 나오면 또 그럴싸한데 여기서 특이하게 4개월로 되어 있어요. 4개월이라는 거 그거 되게 주의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부가 제척 기간이 4개월 이내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이게 뭐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국기법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있어요. 과세전 적부심사 같은 경우에 배제 사유에 제척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급한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이런 거 어영부영 하다가 부가권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과세전 적부심사를 아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는데 그때는 3개월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4개월이니까 그거 좀 주의해서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보시면 이전 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 안 할 거니까 빨리 처분해 주세요라는 그 요청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했다는 거죠. 그럼 반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하고 2, 3번은 제가 나눠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과세 당국이 급한 경우라서 사후적 반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납세자가 반환할 가능성이 있어요. 2, 3번은 사후적으로도 반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사후적 반환 가능성이 있다 옆에 별표시 있죠. 밑에 별표시 한번 읽어보면요. 납세자가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전 소득금액 통지서에 의한 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요거 소득처분한 거 없었던 걸로 보고 소득처분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백시켜 줄게.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때도 9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갖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반환 의제 사유. 그리고 3절 같은 경우에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 대응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대응 조정의 개념은 요거예요. 자, 한쪽에서 입금 산입을 하면 한쪽에서는 입금 불산입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 쪽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쪽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입금 산입했다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는 입금 불산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응 조정은 입금 불산입하는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응 조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입금 산입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입금 불산입하는 걸 대응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차감 조정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입금 산입했을 때 이쪽에서 입금 불산입하는 거. 그게 대응 조정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입금 산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입금 불산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이쪽으로 이전됐다. 한국으로 이전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가 양도 이런 걸 해서 한국에 소득이 이전되면 그때는 한국에서 입금 불산입 조정을 해야 돼요. 이쪽에서 입금 산입할 거니까. 자, 그래서 대응 조정은 이런 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상호 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와 각 사업연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대응 조정,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종결되기 전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예요. 종결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종결되고 나서 다 끝난 경우 상호합의 절차가 끝나면서 여기에 소득이 이전됐고 얘가 소득이 줄었다. 여기서는 입금 산입할 거야. 그런 식으로 종결되고 여기서는 입금 불산입이라는 대응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가 다 끝난 후에 대응 조정을 하는 겁니다. 종결되기 전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2번 양가로 보시면 수정신고 경정청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상호 합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간할 세무서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경정청구, 입금 불산입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개월 이내라는 거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다른 개념이죠. 경정청구 2개월 이내 상호 합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날짜 그런 거를 조심해서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국기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상호 합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2개월 이내 하는 건 그거 국기법에서 나오고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3번 양가로 보시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미반환된 금액의 처리. 거기 보시면 내국법에는 2월 입금으로 보아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얘들이 어차피 하나의 주체거든요. 하나의 주체니까 이쪽에서 입금 산입되죠.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 얘는 다국적 기업이라서 얘하고 얘가 똑같은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입금 산입이 됐죠. 그러니까 또다시 입금이 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니까 입금 불산입을 해주겠다는 컨셉이라서 2월 입금으로 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2월 입금으로 봐서 이미 과세된 입금으로 봐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거주자 같은 경우에 소득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주자 같은 경우에 뭐 사업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업 소득이라는 표현 대신에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찌됐든 과세를 안 한다 이런 뜻이죠. 대응 조정을 한다. 저쪽에서 소득이니까 이쪽에서는 소득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만 주의하시면 돼요.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4절에 국세 정상 가격과 관세 과세 가격 간 조정. 요걸 이제 볼 건데, 요거는 정상 가격이라는 것과 과세 가격이라는 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세관장하고 국세청장은 다른 주체예요. 세관장하고 국세청장 다 다른 주체고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청장하고 뭐 국세청장 다른 주체죠.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는 데서는 보면 관세 과세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냐면 제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물품, 제하를 수입하는 그 케이스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하를 수입한다라고 하면 관세를 매겨서 세관장이 관세를 뜯어내는 거죠. 그러면 세관장 입장에서는 관세 과세 가격이 지금 얘가 조금 싸게 사오는 거 아니냐, 그 과세 가격을 좀 줄여가지고 관세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올 때, 제하를 수입할 때 좀 싸게 사오는 건 아닌지 그런 거 의심한다는 거죠. 싸게 사오게 되면 관세의 과세 가격을 줄이고 그럼 관세를 줄이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니까. 관세 과세 가격 이걸 봤더니 얘가 아무래도 세관장 관세청 입장에서는 얘가 싸게 사온 것 같아. 그래서 관세 과세 가격을 요거를 줄여서 결과적으로 이 세율 적용한 관세를 줄인 것 같아. 그러면 이 관세 과세 가격을 조정해서 다시 늘리는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는 관세를 많이 걷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의심해보고 그런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관세 과세 가격을 늘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 거래 가격이 좀 잘못됐다. 관세 가격을 올려야겠다. 과세 가격을 올리게 되면 관세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야. 관세를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쪽 입장은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거는 수입하는 케이스니까 사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은 좀 다른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얘가 뭔가 사온다라고 하면 비싸게 사온 건 아닌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비싸게 사오게 되면 원가를 늘리게 되고 원가를 늘리면 소득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좀 다르게 얘가 아무래도 비싸게 사온 것 같다. 원가를 늘리려고 한 거다. 그런 식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만약에 관세 과세 가격을 이렇게 늘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법인세 신고를 이미 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소득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이렇게 소득이라는 걸 구합니다. 매입액을 빼서 소득이라는 걸 구하죠. 소득, 과표라고 할게요. 그냥 과세 표준. 그러면 법인세법에 따라 뭐 세율 적용해서 법인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관세 과세 가격을 조정을 해버렸다. 이걸 늘려버렸다라고 하면 수입 물품의 가격이 늘어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얘랑 링크가 돼요. 매입액. 사오는 케이스죠. 매입액이 늘어나는 컨셉이 되는 거고요.
매입액이 늘어나면 과세 표준은요, 줄는 거죠. 원가가 커지는 거니까 과표가 줄어들어요. 과표가 줄면 법인세 부담이 줄는 거죠. 근데 법인세 이미 신고 납부가 끝난 거예요. 신고 납부가 끝났는데 갑자기 세관장이 이 관세 과세 가격 잘못됐다. 이건 늘릴 거야. 관세 많이 내. 라고 하면서 경정 처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세를 더 뜯어간 거야. 그럼 법인세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게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자동 조정이 되지 않아요. 얘는 관세청장 찾아가야 되는 거고 얘는 국세청장 찾아가야 되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가 자동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납세자가 알아서 경정 청구라는 걸 해야 돼요. 법인세 많이 냈습니다. 이미 신고 납부한 법인세가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라는 처분해야 한다는 거죠. 경정 청구 이런 걸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절차예요. 관세, 과세 가격하고 요 정상 가격 이런 게 좀 차이가 났을 경우에 그런 걸 조정한다라는 건데 이때 납세자가 알아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자기가 경정 청구라는 걸 해야 돼요. 얘들이 같이 바로 조정할게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경정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관세, 과세 가격 늘리는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관장이 요거 늘린다. 세관장의 경정 처분, 고치는 처분. 관세, 과세 가격 늘릴 거야 라는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 처분을 받은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 청구라는 걸 해야 돼요. 안날부터 3개월 이내. 이 3개월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국기법에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 있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 그거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 하잖아요. 그거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납세자가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과세당국에 하면 되는 거예요. 과세당국이라고 하면 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라든지 지방국세청장한테 하면 됩니다. 우리 법문구상으로는 과세당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과세당국의 의미가 세무서장하고 지방국세청장을 얘기하는 거죠. 과세권이 있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한테 경정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경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고쳐주세요. 세금 많이 냈습니다. 라고 하면 고쳐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줄 거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죠? 납세자가 이유가 뭐 타당하다라고 하면 경정을 해주는 것이고 구세청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 라고 하면 경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뉘는 컨셉이고요. 경정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라는 통지는요.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2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는 이건 3개월 이내에 이거는 2개월 이내에 경정할 거야 경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처분을 내려줘야 돼요. 이것도 다 국기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청구 원래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고 납세자가 하는 거죠. 이거는 경정 청구는 납세자가 하는 것이고 경정할 거야 경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통지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과세당국이 하는 거죠. 이건 납세자가 청구하는 것이고 과세당국이 결정을 해주는 거야. 경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정을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럼 경정을 안 했으면 불복을 하면 되잖아요. 원래. 그죠? 불복이라는 것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 불복을 하는 거니까 경정을 안 해주면 불복 청구를 바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걸 또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불복 청구를 뭐 해도 되지만 그거 말고 조정 신청이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조정 신청. 지금 관세법하고 그리고 국세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은 자한테 조정 신청이라는 걸 또 할 수가 있다. 이 조정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좀 높은 자죠.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관세청장이 있고 그죠? 그리고 국세청장이 있다. 얘들보다 더 높은 게 기재부거든요. 기재부. 얘는 거의 동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세청하고 국세청은 동순이기 때문에 더 위에 있는 기재부가 관세청장하고 국세청장 불러가지고 조정 권고라는 걸 하는 겁니다. 조율을 좀 해주는 거죠. 위에 있는 자니까 말을 좀 듣겠죠. 조정을 해서 우리는 관세 과세 가격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고 국세청에서는 법인세 또 낮아지는 거니까 아닙니다. 정상 가격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피 터지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중재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정 신청이라는 걸 또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경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또 30일 이내에 날짜가 좀 복잡하죠. 30일 이내에 기재부 장관한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기재부 장관이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90일 이내에 통지를 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납세자한테 조정에 대한 통지 그런 걸 할 수 있다. 90일 이내 이런 것까지는 뭐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한다는 거 3개월 그런 걸 좀 갖고 가셔야 되고 경정 청구는 납세자가 하는 거죠. 국민이 하는 거라면 국가가 대답을 해줘야겠죠. 대답을 해서 고쳐줄게. 고쳐주지 않을 거야. 그런 대답 국가가 하는 것은 2개월 이내에 하는 거죠. 이거는 국기법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주제니까 필수적으로 좀 갖고 가시고 30일하고 90일은 모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만 갖고 가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갖고 가실 거는 요거 기간 있죠. 30일 이내, 90일 이내에 얘는 불복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이걸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경정 처분 안 해주면 불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 신청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도 권리 구제 받으려고 조정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거 자체로도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한 거죠. 근데 조정 신청해서도 조정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또 불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복으로 가야 되는데 이 30일, 90일 지나면 불복 청구 기간이 90일이잖아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또는 이렇게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불복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날로부터 90일 따져버리면 이미 시간 지났어. 불복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신청한 거는 중간에 하나 끼는 건데 요 기간 30일 이내, 90일 이내는 불복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불복은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 당연히 불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불복을 또다시 제기할 수가 있다. 이 기간은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90일 따질 때. 자, 그 정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관장하고 구세청장 아무래도 관점이 좀 다르죠. 국세청하고 관세청 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181페이지 보시면 경정 청구 보시면요. 자,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 자, 수입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때 납세 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일단 법인세는 신고했어요. 근데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 처분으로 인해서 관세 과세 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 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경우에 그 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과세당국이 한다는 거니까 과세당국은 세무서장 아니면 지방국세청장한테 요거 바꿔달라. 법인세 다시 돌려달라. 그런 식으로 청구를 일단 할 수가 있다. 그럼 통지는 경정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대답을 해주는 것이고 대답은 2개월 이내에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조정 신청이라는 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죠. 요거 경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조정 신청이라는 걸 또 할 수가 있더라. 납세자 권리를 위한 겁니다. 1번 양가로 신청 보시면 경정 청구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2개월 이내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그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부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세의 정상 가격과 관세의 과세 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통지를 또 해줘야겠죠. 조정을 했다 안 했다 이런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 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과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 계획 요걸 받아서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꽃표시 보시면 이것도 뭐 국기법에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조정기간 이런 거는 절대 국기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죠. 불복청구, 그거 신청기간,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갖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유인물 한 장 또 나눠드렸죠. 유인물 그 한 장 나눠드린 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정이라고 해서 요 같은 경우에도 맨날 뭐 관세, 법인세 다 신고하고 정상 가격에 따라서 나는 법인세를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또 세관장이 등장해가지고 등장해서 과세 가격이 잘못됐다. 관세 더 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내가 분명히 정상 가격으로 법인세 신고 다 했는데 갑자기 또 세관장은 딴소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좀 불안한 것도 있고 납세자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납세자에게 좀 예측 가능성도 주고자 사전에 미리 다 같이 조정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참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 182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유인물로 좀 나눠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국세 정상 가격 산출 방법과 관세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조정. 우리 아까 사전 조정이라고 해서 사전 조정 승인 신청해서 쌍방 사전 승인이 있었고 일방 사전 승인이 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 개념인데 여기서는 관세하고 국세하고 둘 다 같이 동시에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얘를 이쪽 동네에서는 사전 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전 심사. 뭐 표현만 좀 달라지는 거고요. 미리 정해놓는다는 거죠. 미리 정해놓으면 납세자한테 예측 가능성도 주고 서로 간에 분쟁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한 가지 제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가지고 알려드린 건데 원래 사전 승인 제도 같은 경우에 쌍방이 있고 일방이 있죠. 일반적인 국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서 사전 승인하는 제도에서는 일방하고 쌍방이 있는데 요 관세까지 끌고 온다라고 하면 관세청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이 사전 심사를 할 때는요. 일방 사전 승인에 한해서 사전 심사 조정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것만 좀 갖고 하시면 돼요. 일방만. 왜냐면 쌍방까지 되면 이거는 뭐 미국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너무 걸려 있는 사람이 많아요. 관세청장, 국세청장, 또 미국까지 그렇게 걸리게 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할 수가 있고 행정상으로 좋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일방 사전 승인에 한해서 관세 사전 심사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가로 안에 문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전 승인, 그거에 한한다. 그런 문구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쌍방 상호 합의에 의한 사전 승인의 경우에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문구가 돼요. 일방 사전 승인에 한해서만 요 관세 가격에 대한 사전 심사 그거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문구가 나와야지만 맞는 문구가 됩니다. 자, 이건 한꺼번에 좀 조정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국제거래 관련 뭐 정보 제공 그게 3번에 나와 있죠. 우리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책에 보시면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필요한 조세 부과, 징수, 그리고 국세 정상 가격과 관세 과세 가격 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 그 밖에 관세 과세 가격 결정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세관장은 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별 내용 아니고 우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나오죠. 국제거래 명세서 등의 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제거래를 하게 되면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국제거래를 하게 되면 국제거래 명세서 이런 걸 좀 제출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요.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이런 것도 제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따로 있는데 우리 책에 제가 두 개로 나눠놨죠. 일반 납세의무자하고 특정 납세의무자. 일반 납세의무자하고 특정 납세의무자. 일반 납세의무자는 거기 동그라미 1번이 국제거래 명세서예요. 국제거래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특정 납세의무자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국제거래 명세서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통합 보고서까지도 다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 특정 납세의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납세의무자는 얘는 단순하게 이걸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출액이 많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면 하나 더 제출하는 거죠. 국제거래 명세서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거래 통합 보고서 요거까지도 좀 제출해달라.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국제거래 명세서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죠. 국제거래를 한다고 하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거래 하실 때 과표 신고 기한까지 그까지 제출하는 것이고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있죠.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통합기업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여기서 뭐 작성하기 제일 힘든 보고서가 국가별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별 보고서, 요게 제일 힘든 거고. 통합기업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인데 이게 그 통합기업 보고서하고 개별기업 보고서는 뭐 이런 규정이 있긴 해요. 국외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하는 금액이 뭐 500억을 초과한다. 뭐 단기에 500억 초과한다. 또는 매출액이 100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통합기업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 내달라. 이런 규정이 있긴 해요. 근데 뭐 500억, 1000억 이런 걸 외우기가 여러분들이 까다로우니까 매출액이 많은 자가 특정 납세의무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출액이 많은 자가.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는 완전 다국적 기업이라서 거의 뭐 직접 매출 기준으로 1조를 초과해야 돼요. 1조. 그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너무 지역적인 내용이니까. 그거는 따로 넣진 않았는데 매출액이 많은 자는 이런 것까지 내더라. 국가별 보고서는 또 특정 납세의무자 중에서 다 내는 건 아니고 거의 뭐 매출액이 직전 연도 기준으로 막 1조를 막 초과하고 그런 자만 국가별 보고서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별 보고서는 완전 미국 거 뭐 또는 영국 거, 한국 거 전부 다 내는 거야. 전부 다 내서 얘가 소득을 어디다가 많이 떨어뜨렸는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려고 하는 거라서 엄청나게 큰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만 내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제거래망에서 근데 특정한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로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를 내더라. 얘는 아무래도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고 있어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1년 정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보고서 작성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죠. 국제거래 명세서는 과표 신고 기한까지고 신고할 때 그때 같이 첨부 서류 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12개월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좀 늦게 내도 돼요. 그래서 거기 꽃표시 보시면요. 꽃표시에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가 나오죠. 뭐 화재, 재난, 도난 이런 게 나와요. 그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거기 꽃표시에 국제거래 명세서,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 요거 법정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기한 연장을 좀 해주는 겁니다. 원래 과표 신고 기한까지 또는 12개월 이내까지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면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더라. 그 정도 좀 갖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자, 국제거래 명세서가 있고요. 또 갖고 가셔야 될 게 관련된 주제예요.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 이거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일단 아셔야 되고 그리고 1년 연장 가능하다. 그거 갖고 가시고 얘 같은 경우에 국제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같은 경우에 요거에 대한 가산세하고요. 요거에 대한 가산세가 금액이 좀 달라요. 그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요건 국외 특수관계인별로 건별 500만 원. 500만 원의 가산세가 있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얘는 보고서별로 3천만 원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3번에 나와 있죠.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거기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 규정이에요. 법에서는 1억 원 범위 내에서라는 뜻이죠. 1억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대 1억 원이라는 뜻이에요. 최대. 자, 근데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동그라미 1번에 국제거래 명세서 미제출, 거짓 제출한 경우에 국외 특수관계인별 과태료가 500만 원. 500만 원 내야 되는 거고요. 특수관계인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미제출, 거짓 제출했다라고 하면 보고서별 3천만 원 기준이죠. 500만 원, 3천만 원이니까 거의 6배 정도죠. 6배. 이런 걸 좀 잘 갖고 하시면 돼요. 6배. 요게 금액이 큰 거죠. 이것도 국외 특수관계인별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보고서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천만 원 좀 기억하실게요. 3천만 원. 나온다면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억 원이 최고 한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맞는 문구예요. 법문구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요 위에 문구도 그냥 이렇게만 나왔다고 해도 맞는 문구가 되는 겁니다. 네,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500만 원, 3천만 원. 자, 그렇게 갖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183페이지에 2번 있죠. 정상가격 산출 방법 등 자료 제출.
우리 지금 국제거래명세서 이런 거는 정규적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국제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정규적으로 매년 제출하는 그런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관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하면 제출하는 건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과세당국은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 가격 산정 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건 필요한 경우, 요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면 제출하는 거, 그냥 관련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련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제출해달라 라고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는 요구 받은 날부터, 요구를 했다고 하면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죠. 60일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 연장을 해줘야 법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기한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한 차례만 60일까지 또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부득이하면 부득이한 사유 플러스 60일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1년이었죠. 얘는 부득이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1년. 둘 다 국제거래 명세서하고 국제거래 정보통합명세서 1년 이내에서 연장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6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60일 이런 식으로 좀 갖고 가시고, 외울 게 많죠. 외울 게 많기 때문에 또 복습하실 때 자주 보시고 많이 적어보셔야 돼요. 손으로도 좀 적어보시고. 그리고 6절 보죠. 6절에 가산세 적용의 특례. 자, 보시면 과세당국은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입금 산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과소신고가 된 거고,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동그라미 1, 2번 같은 경우에 뭐 정당한 사유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잡아내기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잡아내기 쉽겠죠. 납세 의무자가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는 문구가 돼요. 동그라미 2번 또 보시면 좀 부득이한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에 관한 증명 서류를 보관 비치하거나 개별 기업 보고서 이런 거 기한 내에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에는 좀 합리적이었다는 거죠. 그 조건, 가정, 그거에 따라서 나는 합리적으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해서 잘 적용을 했는데 이게 나중 가서 그 국가에서 바라보는 정상 가격과 좀 달랐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납세자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돼요. 1, 2번은 읽어보시고 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구나. 그렇게 잡아내실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미니 퀴즈 좀 풀어보죠.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로 OX 문제를 풀어보면 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나오던 부분 계속 나오는 거니까. 186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정상 가격 산출 시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산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되 이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익 분할 방법, 거래 순이익률 방법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5가지가 다 나왔는데 지금 1번에서 1, 2, 3, 4, 5번의 방법이 다 나왔고 그 1번에서 5번까지의 방법 이외에 1번에서 5번까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타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지금 보시면 1, 2, 3번은 합리적이고 4, 5번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익 분할 방법이 아까 우리 책에 동그라미 4번에 들어가 있었고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 동그라미 5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제시된 게 전부 다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실질 결정. 그리고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 계약이 있는 경우에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한다. 자, 이 경우에 뭐 실질 결정 이런 표현 나왔고 사전 계약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죠. 지금 제3자하고 거래를 한 겁니다. 제3자하고 거래하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 원래는 이전 가격세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배후에 국외특수관계인하고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제3자는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때 배후에 있다는 것이 실질 결정하고 거래 조건을 실질 결정하는 거, 그리고 사전 계약하는 거, 그 두 가지였죠. 근데 요 두 가지는 둘 다 충족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야 한다.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둘 다. 근데 표현이 세 번째 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었거나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결정되었고가 나와야 돼요. 고가 나와야지만 and가 되는 것이고, 지금 되었거나 이 말은 OR의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 문구 때문에 틀린 지문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질 결정과 사전 계약이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 3번,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 신청의 대상 기간 이전에 과세 연도에 대하여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 신청 대상 기간 직전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죠. 5년 또 맞는데 옆에 보시면 이는 일방적 사전 승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요 문구가 틀린 거예요. 쌍방 사전 승인 같은 경우에는 5년이었죠. 5년까지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일방 사전 승인의 경우에는 3년이죠. 3년. 그렇기 때문에 둘 다 5년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라서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4번, 국제거래 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국제거래 명세서는 500만 원,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는 3천만 원. 자, 이거 맞는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500하고 3천이 나왔으니까 맞는 문구. 보다 정확하게는 국제거래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인별로 되는 것이고,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는 보고서별이긴 하죠. 근데 요거는 통상적으로 맞는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1억 원 이하고 500만 원, 3천만 원 나왔으니까 맞는 문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5번, 정상 가격에 의하여 과세 조정을 함에 있어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 범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국외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자, 내가 주준지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준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세 번째 줄에 국외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법인, 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 이 말은 내가 주주란 뜻이에요. 내가 주주고 국외특수관계인은 나의 피투자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소유처분을 유보를 하는 거죠. 지분의 증가, 출자 지분의 증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고요.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주인 경우 또는 그 외의자인 경우 그때만 배당으로 가는 거죠. 유보가 아닌 경우에 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OX 문제를 보면은 나오는 부분들이 다 보여요. 거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출문제 범위에서 출제가 되지 거의 뭐 기출문제를 너무 병영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고 내용을 복습을 잘 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자, 조금 쉬고 3장 들어가도록 하죠. 조금 쉬겠습니다.